유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비는 영웅일까요? 용제일까요? 정사 삼국지를 지은 진수의 유비를 평한 게 있습니다. 유비의 본질적 특성은 진실성과 신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각종 유비 캐릭터는 성격 좋은 호인형으로 지배하게 되죠. 고우영 만화 삼국지 같은 데는 한술 뜯어서 아주 좀 멍청한 그런 타입으로 또 묘사를 또 해놔놨습니다. 삼국지 연의에서는 그 시종 유비를 유약하고 눈물 많고 줏대 없는 그런 인물로 묘사해놨죠. 여러 영웅들 사이에 빈틈을 헤집고 다니다가 서주목도 공짜로 얻어 걸리고, 툭 하면은 눈물을 흘리죠. 조운이 아들을 구해왔을 때도 눈물을 흘리고, 또 그 유표의 그 무덤을 지나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려서 강산을 얻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죠. 그래서 송건이나 조조처럼 뭔가 치열한 투쟁 속에 뭔가를 탈취해서 얻는 게 아니라 관우나 장비, 제갈량 같은 사람들의 그 활약 덕분에 아주 귀하신 몸이 큰 고생 안 하고 성공한 케이스, 이런 걸로 몰아가고 있죠. 근데 참, 그게 다 소설 영향이죠. 삼국지 연의 영향입니다. 그 소설 제3회에 보면은 장비가 도구를 매질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도구라는 건 뭡니까 하면 공직 감찰관입니다. 이 감찰관이 내려오죠. 유비는 그때 황건적을 깨뜨린 공로가 인정이 돼가지고 현위가 되죠. 현위라는 건 뭐냐 하면은 한 현의 치안을 담당하죠. 요즘으로 치면은 한 지방경찰서장 이런 정도가 되겠죠.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부에서 감찰관을 내려보냅니다. 왜냐하면 뇌물을 받아야 되는데 유비 같은 경우에 뇌물 낼 돈이 없잖아요. 뇌물 안 낸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워낙 부정부패가 만연한 시대다가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거기서 상부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뇌물은 안 내고 군사적 공로로만 지방관이 된 인물을 도태시키라, 이런 게 내려옵니다. 유비가 그런 대상 중에 한 사람이니까 이걸 잡으려고 내려오는 거죠. 면담 아는 사람이라서 면담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도구는 뭐냐 하면 회피하는 거죠. 몸이 불편하다, 이러고 난 못 만나겠다, 이러고 여관에 들어가서 안 만난다는 거예요. 화가 난 유비가 직접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도구를 끌고 나와서 나무에 빗걸어 매놓고 채찍을 치죠. 이 100대를 칩니다. 그러니까 죽여버릴 이런 태세를 하니까 이 도구가 예결을 해요. 살려달라고. 상부에서 내려온 감찰관을 그렇게 매질을 했으니까 무수할 리가 없죠. 달아나야 돼. 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현이 인수를 벗어다가 그 도구 목에다 걸어 놓고는 망명을 합니다. 장비가 친 게 아니죠. 유비가 친 겁니다. 이렇게 웅장하고 강렬하고 야성적인 면이 있는 거죠, 유비가. 그런데 이러한 유비의 성격을 없애고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장비를 부각시키는 거죠. 소설에서는 그걸 갖다가 장비가 한글로 만드는 거죠. 장비의 통쾌한 성격, 이걸 부각시키는 반면 유비는 아주 이런 인자한 사람으로 절대 이런 거 치는 사람이 아닌 걸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관도대전 때 조조와 원소가 관도대전을 벌일 시기죠. 근데 그때 유비는 원소 편을 들죠. 원소는 북쪽에서 내려오고 조조는 중간에 있었어요. 근데 유비는 남쪽에서 조조의 배후에서 협공을 했습니다. 협공. 조조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장수 최양을 내려보내서 유비를 공격하게 합니다. 근데 유비는 그때 겨우 수천 명의 병력만 가졌어요. 그래서 최양은 대군을 몰고 왔죠. 근데 유비가 최양이 몰고 온 대군을 격파하고 최양의 목을 뺍니다. 근데 유비의 전투 능력과 용감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이죠. 이걸 또 소설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최양을 목을 베는 걸 관우가 베게 합니다.
북소리가 3번이 끝나기 전에 관우가 최양의 목을 날리죠. 그래서 여기서 관우의 무공을 부각시킬 목적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최양은 사실 유비가 처단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형주 유표수하에 이제 그 유표에게 가서 의탁할 때입니다. 유비가. 그때 조조가 하후돈, 우금, 이전을 보내서 유비를 쳐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후돈 무리가 이제 유비에게 유비에게 달려가서 이제 공격을 했죠. 근데 유비는 자기 진영에 불을 지르고 난 뒤에 매복해서 어디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후돈 무리가 이제 무조건 그 유비의 이제 매복순에 말려들어서 대패하게 되죠. 유비가 전략 전술 구사에 아주 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한 사건이죠. 이 사건이. 그런데 이걸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제갈량의 첫 승리로 이제 소설에서는 바꿔버립니다. 제갈량이 융중에서 하산해서 방망파해서 화공을 사용해서 이 하후돈을 격퇴하죠. 격퇴하는 걸로 이제 만들어버렸죠. 근데 사실 이때, 아직까지 이제 이 제갈량은 융중에 아직 있을 때입니다. 하산하기 전의 일이죠. 이제 이걸 소설에서는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유비의 그걸 갖다가, 다른 이야기로 꾸며버리죠. 유비가 한 일들을. 유비의 능력을 이제 우리 한 분석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군사적 능력으로 봤을 때는 어떠냐 하면은 일생 동안 수많은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수많은 전투 중에 패전보다 성전이 많았어요. 유비는 참 백절불굴의 이제 기계와 또 어떤 어려운 제지에서도 끝까지 밀어붙이는 정신, 그걸 하나를 갖고 있었어요. 반평생을 정체 없이 떠돌아다녔죠. 23년 동안. 그러면서도 웬만하면 다 포기했죠. 이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내 황제의 자리에 오르죠. 그것도 그렇지만은 더 특별한 게 있었어요. 민심을 모아들이는 그 능력을 이 유비는 갖고 있었어요. 옛날에 그 공손찬 밑에 있을 때 평원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비가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릴 때 유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에게 뭔가 불리한 점이 많았던 모양이죠. 자객을 보내가 유비를 죽여달라 이랬어요. 이 자객이 유비를 죽이려고 갔어요. 유비가 그 사람을 얼마나 너그럽게 대했는지 자객이 감복을 했어요. 도저히 죽일 수가 없어요. 너무나 순수하고 진실하게 대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자객이 나중에 내가 이러한 이유로 여기 왔는데 도저히 당신을 죽일 수가 없다. 그리고 떠나갔잖아요. 이 사실에 이게 소설이 아니고 실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때문에 실패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거죠. 유비가. 인심을 모았기 때문에. 백성들을 사랑하고 자기는 피난을 가면서도 자기의 피난길이 늦어짐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버릴 수 없다 그랬죠. 백성들이 있어야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인군의 표상이죠. 그러니까 그게 육아의 하나의 패러다임이죠. 이제 그걸 갖다가 실행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은. 그래서 백성들은 인자하고 너그러운 이제 군주를 원했다는 거죠. 조조가 능력은 있지만은 백성들을 사랑했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유비를 더 민중들은 사랑했다고 볼 수가 있죠. 정욱이 그 조조의 모사 중에 인류 참모죠. 인류. 그러니까 책사죠. 정욱이 인성감별을 잘했어요. 아주 예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욱이 뭐라고 했냐. 유비를 굉장히 우려했어요. 유비는 웅재를 가지고 있고 민중들의 마음을 얻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조조에게 권했어요. 유비를 일찍이 제거하십시다. 합시다. 몇 번 해도 그 당시엔 또 조조는 유비하고 이
괜찮을 사이가 좋을 때인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천하를 얻으려면은 영웅들을 내가 받아들여야지요.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니 유비와 조조를 비교했을 때 어떠냐 하면, 두뇌 회전이나 전술 전략이나 또 이 인간적인 그릇, 도량 이런 것도 조조가 훨씬 컸어요. 그런데 인심을 모으는 기술, 민심을 모으는 기술에서는 조조가 유비를 따라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유비가 또 그렇게 전략도 그렇게 짰어요. 이게 참 보통 사람이 아니죠. 조조가 급하고 난폭하게 나가면은 나는 인정이 있고 인정두텁게 나가야 된다. 조조가 교활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그런 식으로 나가면 속임수를 많이 쓰고 이렇게 하면은 나는 진실하고 인정두텁게 나간다. 조조가 황제를 무시하고 찬탈할 야심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끝까지 처음부터 천자를 높이고 한실부엉을 견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유비는 훌륭한 사람이고 인군이고 조조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비는 황제를 존중하고 한실을 부흥시키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또 매진해 나갔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종강은 유비를 주인공으로 삼았고, 또 이제 유비를 조조보다 정통으로 삼았던 거죠. 군벌들이 한창 싸우고 이런 시기에 조조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잔인한 짓을 많이 했죠. 특히 그 서주 공격해서 어떻게 합니까? 5개 성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잖아요. 조조의 그 잔인성, 그 살육, 그거는 두고 후세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지. 살아있는 거는 모조리 다 죽이라. 이거 얼마나 잔인합니까? 인간으로서.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죽인다는 그 자체가. 아무리 전쟁 시기라 그러지만. 조조는 그렇게 했지만은 유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서주에 있으면서 인심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남의 아래에 있기를 원치 않았고 끝까지 원대한 포부를 잊지 않았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죠.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전전하면서 여포, 조조, 원소 밑에 떠돌아다녔죠. 하면서 실패만 거듭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유비의 하나의 장점은 뭐냐? 좌절하지 않았죠. 백절불굴로 계속 이제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이제 희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정치적 포부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임시 변통으로 이제 잠깐 그 사람들에게 있었을 뿐이지 항상 정치적 포부를 이제 가지고 있었죠. 유비에게는 백성의 안위 또 한실을 부응해야 된다 하는 이런 정치적 이제 목표가 있었어요. 유비라는 사람이 영웅이냐 용제냐 결국 이제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춘 영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소설이 아닌 정사에 나타난 성격과 능력을 분석해 보면 유비는 유약하고 무능한 인물이 아니죠. 타고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었고 시종일관 천하의 대의를 펼치려 한 그런 영웅이었습니다.